네, 안녕하십니까. 인문계열 TV 임상훈입니다. 오늘은 PD가 본 세상 또 새로운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그래서 김영미 PD님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그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과 약자 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도 연속해서 좀 그런 네.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무래도 약자가 뭐 어디나 약자가 가장 힘든 뭐 그거는 당연한데 네. 전쟁이 정말 약자를 비참하게 만들죠. 이 전쟁이 전쟁만큼 그 약육강식의 현장도 좀 드물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라이브하거든요. 음. 약한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 철저하게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데 제가 취재 가서 느낀 것 중에 되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취재 가서 느끼신 게? 네네. 네. 주로 이제 전쟁이 난 곳이 중동, 아프리카 이쪽인데 이런 데는 이제 약자 중에 약자인 뭐 네. 여성 문제도 심각하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재 가기 전에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여성인데 거기 가갖고 무슨 차별이나 혹시 또 잘못되거나 그런 거 없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셨겠죠, 당연히. 막상 갔는데요. 네. 그 전쟁이 있었던 지역에 뭐 부족장도 있을 거고 또 그쪽 지역에 말하자면 정부 관료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홀대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여잔데 네. 그쪽 그 자기네 나라 여자들은 이렇게 막 차별당하고 되게 비참한 상태고 막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거야. 왜 나도 여잔데 왜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자기네 여자들만 그럴까라고 눈에 보이게. 네, 네.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저는 가면 막 외국에서 온 저널리스트다라고 그러면서 막 차도 대접하고 막 굉장히 손님처럼 대해주고 그러는데 왜 자기네 여자들은 뭐 명예살인하고 또 굉장히 처우가 말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우리가 듣는 이슬람권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 들은 바가 많잖아요. 네. 그게 왜 다를까? 같은 여잔데. 음. 그래서 생각하고 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젠더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강자와 약자의 논리였던 거예요. 여성은 약자였기 때문에 저들은 강자의 논리로 차별을 했고 억압을 했던 거고 저는 여자이지만 강자였던 거예요. 외국에서 온 저널리스트니까. 네네. 그래서 저를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명예살인 같은 거. 저는 그 명예살인 듣도 보도 못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아니 가서 봤는데 처음 제가 취재할 때 나무 밑에 이렇게 시신이 있어가지고 저거 뭐예요? 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아프가니스탄 취재하다가 처음 봤는데 그래서 저거 치워줘야지 왜 저러고 있어 했더니 매장도 아니고 그냥 나무 밑에 이렇게 그게 이렇게 앉혀놨어요. 네, 앉혀놔요? 뭐 이렇게 앉혀놨어요.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있었고 시신이 좀 비참하게 머리가 이렇게 좀 깨져가지고 그래서 아니 왜 여자 시신을 저렇게 해놨냐고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가이드가 저거 그게 명예살인 된 거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명예살인이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예살인이 뭐야? 그랬더니 제가 간음을 했는지 뭐 하여튼 뭘 했는지 그래서 집안에서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야. 너네 나라 명예살인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없어. 그랬더니 명예살인 처단을 안 하는 나라야, 니네?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마저도 없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지구상에서 그게 일반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명예살인이 없는 나라가 나보고 있냐고 나보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진짜 없어.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니네 집안에 진짜 그런 사례가 없어. 아니 우리 집안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없어.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럴 거라고. 그거에 내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명예살인 취재를 하게 된 계기도 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특히 이제 명예살인이란 대부분이 여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다 전체가 아니고 남자도 그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주 가물에 콩나죠. 뭐 여자가 둘이 주로. 이제 눈 맞아서 도망갔을 경우 아주 괘씸할 때 얘긴데 사실 여자들이 99%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둘이 눈 맞아서 도망을 갔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붙잡혀 오면 여성은 소위 말해서 명예살인을 당하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가족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친족이죠. 아버지나 그렇죠. 오빠들. 예. 아버지나 오빠들 이런 아주 친족한테 당하는 그게 명예살인이고 남자는 명예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이죠. 그냥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살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당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작용하냐면 그 남자도 있는 집 자식이면 명예살인 안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망간 남자가 없는 집 자식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이제 맞고 그거는 명예살인마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에 의한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살인이지 어떻게 친족을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그 동물 어떤 그 본능에서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동물들은 안 그러죠. 인간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동물이 뭐 가늠했다고 자식을 죽이나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죠. 인간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도 여자에게만 남자는 또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를 죽이는 것은 일반적 의미에서 살인이지 명예살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준도 모호해요. 사실 법정에서 얘는 명예살인 시켜라라고 뭐 이렇게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고. 그런 나라들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아마 금지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인되는 거지. 집안에서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단속을 안 하는 것이지 아마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화돼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명예살인을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게 네. 기독교 집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네. 처음에는 미국이나 이런 서양 세계는 이슬람권 국가에 그러게.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전 그것도 몰랐습니다. 네, 제가 요르단에서 실제 취재한 집은 기독교 부족이었어요. 근데 그 집도 그 딸을 명예살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예멘에서는 또 유태인 집에서도 명예살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종교가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쨌든 이렇게 내려오는 관습 그런 의미로 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왜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한국의 그 관습이 그대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한국식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불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그 악습 이런 것들이 종교가 만나면서 종교도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고 종교가 처음부터 종교의 교리가 그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나 말씀하신 것처럼 유태교도 그 문화 안에서 그 악습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종교는 핑계고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 명예살인이라는 거는 기준도 모호하고 남편들이나 아빠가 판단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그 집 딸이 그 집 부인이 행실이 되게 안 좋다더라. 소문이 났더라. 그래서 우리 집 명예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땅에 떨어졌다라고 판단되면 그 딸을 죽임으로써 그 부인을 죽임으로써 명예를 회복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그렇게 앉혀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신을. 과시. 그치 전시를 해야 전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예 회복했다고. 그러니까 땅에 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 그런 의미도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런 걸 눈 뜨고 못 본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그래서 명예살인한 당사자들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사랑해서 죽였대요. 사랑해서 죽였다. 예. 사랑해서 떠난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들어봤어도 사랑해서 죽였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사랑하면 왜 죽여?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이 사람의 음. 정말 속안의 심리. 그러니까 사랑해서 죽였다는 어떤 표현인지 아니요. 아니면 정말로 진심 같았어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도 죽인다. 그러니까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죽인다. 너무 보고 싶겠지만 그거예요. 내가 안 죽이면 음. 다른 사람들이 죽일 거니까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지라고 했어요. 참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 취재하면서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게 실제 가능하다면 어마어마한 이것도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윤리인데요. 그런 거를 감당할 자격은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아유, 근데 남이 죽일까봐 미리 내가 먼저 죽인다. 이야 그것도 참 근데 일어나지도 않는지를 예, 예. 단정을 해가지고 음, 먼저 죽였다 그러고 그 실제 그 딸이나 부인이 간음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이제 걸프 국가나 이런 데에서 이런 사례도 봤거든요. 부인이 4명이잖아요. 네, 예. 근데 4명 법적으로 4명 이상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리가 하나 더 필요했다고 웃으면서. 그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아니 PD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그분이 당신 그 명예살인된 당신 부인이 그럼 억울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인샬라 그리고 끝날 때 제가 되게 눈물이 났었거든요. 저는 그 부인을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래서 취재하러 갔었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나서 카메라 꺼진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나한테 와이프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 빈다. 하나 더 비게 됐으니까 자기는 뭐 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끔찍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문의 명예니 이런 말들 이런 게 부족이라는 하나의 형태, 가문이라는 이런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그 경제라든지 이런 구조 네. 이런 게 부족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딸려져 있던 옛날 형태가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거슬리는 짓을 하면 경제 생활이나 여기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부족장이라든지 그 커뮤니티 리더가 말하는 거가 그러니까 아버지라든지 오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경제적인 거, 네. 결정권자 이런 강자의 세계에서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 약자 얘네 이 계층들은 항상 소외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배와 피지배로 딸려져 있는 건데 피지배는 항상 이 지배 계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지배 계층인 이 사람들은 이 피지배를 항상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이 중에 뭔가 이렇게 이탈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명예살인이나 이런 걸로 항상 프레임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배를 하는 거, 지배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게 PD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이실 것 같은 게 제가 아까 명예살인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다는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 이 사람들이 뭐 사랑해서 죽인다, 뭐 사랑해서 죽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런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지금 PD님 딱 지적하신 그런 거. 그러니까는 경제 논리를 포함을 해서 그 사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규칙. 근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PD님 지적대로 철저한 강자와 약자의 그 구조 하에서 강자가 계속 그 지배해야 되는 그 구조. 이게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 질서로서 이제 요구되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창한 명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명예라는 그런 그렇죠. 어떤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가부장이라는 거, 네. 부족장 체제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약자는 항상 약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약자 계층에 들어가는 게 여성인 거지. 네네.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젠더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환영한단 말이지. 그러면 저도 여성인데 왜 그 젠더 문제라고 그러면 저도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남녀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성 스캔들을 포함을 해서 모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옛날에 그 레빈스키 그 스캔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남녀의 문제로 지금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만 남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권력의 문제지. 그래서 이 강자는요. 이런 문제들을 남녀 문제로 가져가서 남녀가 싸우는 프레임이 됐을 때 자기 강자 약자의 문제에서 비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회심의 미소를 짓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긴 또 이제 미국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을 할 때 특히 아프간 전쟁을 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아프간 여성 해방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니 무슨 전쟁을 여성 해방이라는 걸 노예 해방이 남북 전쟁의 그 명분이었잖아요. 네. 와 여성 해방이래. 아니 도대체 얼마나 여성이 어떤 상태이기에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여성 해방이라는 걸 모토로 걸고 저런 전쟁을 최첨단 전쟁을 할까? 저 처음에 아프간 취재 갈 때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네네. 근데 여성 해방이 그래서 됐을까요? 잘못 본 거죠. 절대 이건 젠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만난 아프간 여성들은요. 남자보다 훨씬 더 여성을 핍박하는 여성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명예살인에 훨씬 찬성하는 여성들도 그렇죠.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그 중요한 문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젠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흔히 착각하는 게 딱 그거예요. 여성은 전부 여성이고 남성은 전부 남성이고 그 어떤 권력 관계라든가 진영 이런 걸 다 떠나서 똑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진영이 다르면은 여성끼리도 철저하게 갈라지고 권력 관계로 나눠지면 여성 남성 구별 없이 철저하게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PD님 경우처럼 외국에서 온 취재 온 저널리스트라고 하면은 그런 여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권력상으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돼 있는 것이고 여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어디단가 그런 거 쓴 적이 있거든요. 여성 대통령 나온 적 없다 우리나라. 지금도 여성 대통령 아니다. 그냥 생물학적 성별이 여자이지 여성 대통령이 아니다. 젠더 문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권력 문제 차원에서 그동안 핍박받았던 여성이 비로소 대통령이 됐구나. 전혀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 권력자의 딸이니까 대통령이 된 것이지 다시 말해서 권력을 그대로 승계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지 여성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저 여성 해방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이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여성이 해방됐나?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는 권력 문제에서 그 권력의 약자를 해방시키겠다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더 권력이야.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미 미국이 들어갈 때부터 그거는 모순 속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강자가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이었지 남성과 여성의 젠더 싸움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결론적으로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고 가서 여성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여성 문제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늪이죠. 늪. 젠더 문제로 접근을 해버렸으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질을 건들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자꾸만 이걸 젠더 문제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을 젠더 문제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강자와 약자의 문제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전쟁 자체가 강자 약자로 나뉘는 건데 사회도 그런 거예요. 직장 상사와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강자와 약자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동등한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가 됐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음.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였을 땐 문제가 안 생겨요. 약자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냥 그렇죠.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의 문제이지 그렇죠. 젠더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젠더라고 얘기할까? 그게 강자의 프레임이에요. 음. 그리고 강자는 뒤에 딱 물러나 있는 거예요. 아, 젠더야 젠더 이렇게 하면 남자 여자라고 해갖고 둘이 막 싸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강자는 그렇게 피해 갑니다. 이 PD님하고 방송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네. 그 처음에 음식 그리고 또 약자, 지금도 약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PD님 우리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우리 조율한 거 없었잖아요. 네, 전혀. 오늘 PD님 오늘 어떤 말씀하실까요? 그럼 이런 거 준비했다. 아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미리 무슨 대본이 있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이 하고 있는데 그 PD님 말씀을 하신 그 안에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넝쿨 캐듯이 쑥쑥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저는 현장에서 뭐가 막 벌어지면 진짜 멍 때릴 때가 많아요. 아, 저게 왜 저렇게 됐지? 저건 뭘까? 그래서 아, 저것은 무엇이냐? 이거 멍 때릴 때가 많은 게 제가 이쪽을 인문학을 공부를 심오하게 하거나 그랬으면 이론 플러스 현장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빡 가겠지만 그렇지가 않는데 막 벌어질 때는 저건 뭘까? 막 그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랬던 그 현장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이제는 그 말하자면 매뉴얼이 나온 거죠. 네. 사실 제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네. 사실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생겨서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현장의 경험 속에서 그게 이게 매뉴얼들이 쌓이니까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많았고 또 요새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 퍼즐 맞추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저의 생각이 이랬습니다라고 중간 정산 하는 네. 듯한 느낌? 예. 그리고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수용을 해주셔서 좀 답답한 게 좀 풀렸던 것,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젠더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렇게 막 남녀가 나뉘어서 막 싸우는, 제가 이제 분쟁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싸움에 있어서 계속 본질을 이렇게 파악하고 싶은데 네. 저거 왜 싸울까라는 게 항상 저의 주제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항상 있거든요. 원래 보험 사기처럼 뭔가 일이 벌어져서 이득을 보는 자, 이거에 대한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자의 이 논리, 프레임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아까 이제 그 젠더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결국 이제 권력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이 제가 저기 인문학 안에서 다루고 있는 그 관련 문제에서 굉장히 진짜 핵심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와 함께 이런 걸 공유해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PD님이 거의 처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됐나요? 예, 이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면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이제 동물로서의 그 영장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동물과 차별이 되는 그러니까 그 문턱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디에이션 되듯이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점점 진화하다 보면 이게 인간 그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 인문학적으로는 조금씩 진화하다가 여기서 다음 단계가 인간 이게 아니라 완전히 저기 딱 그레디에이션이 아니고 문턱이 딱 있는 것이죠. 여기부터는 여기부터는 마루 이런 것처럼 여기부터는 인간이게 하는 뭔가 그 선이 딱 있지 않으면은 그 인문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는 계속 그레디에이션 가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점점 영장류에 가까운 류가 있고 점점 먼 류가 있고. 그래서 그 설명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명확한 그것이 딱 그 나누는 것이 제니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물적 의미에서의 그런 성 문제
그거는 암컷과 수컷이 있죠. 그럼 암컷과 수컷의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들, 욕망들 이런 것들이나 동물들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것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넘어왔을 때의 성 문제로 가면은 마치 그 프랑스의 시몬 드 보부아르라는 사람이 그 그러니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이 그때의 여성 그러니까는 물론 그때 용어가 그 여자로 표현하느냐 여성으로 표현하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용어상의 문제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둘 중에 하나로 취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자 이렇게 하는 것을 일단 임의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니탈 그러니까는 그 동물적 의미에서의 암컷 수컷 문제에서의 암컷 이것이 여자라면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아까 시몬 드 보부아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여성은 전혀 없다.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러니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지만 남자도 태어날 때부터 남자지만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권력 유지를 그리고 사회 유지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아무래도 여자가 힘이 더 약하다 보니까 그 여자를 여성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계속 그쵸. 지배의 네. 대상으로 피지배로 대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남성으로 올라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회학적으로는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는 남성 여성을 아무리 그 차이를 찾으려고 해도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까 PD님 말씀하셨죠. 결국은 이게 젠더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그 말씀이 딱 그 말씀인데 저는 지금까지 그 뭐 제가 밖에서 페미니스트 어쩌고 이런 말을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봐요. 그런데 그 여성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여성은 없어요. 전부 권력자로서 그러니까 권력 세계에서 그 피지배자로 당하고 있는 그 약자이지. 그래서 그게 나눠지게 된 태초에 그게 뭐냐면 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힘. 그렇죠. 남자가 힘센 건 맞아요. 근데 힘으로 지배자가 되고 힘이 약해서 피지배자가 되고 이건 너무 원시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동물인 거예요. 맞아요. 원시 사회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해요. 예. 그 힘으로 뭔가 하려는 남자들의 그거 예.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 그 사이에 보면 부족 지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정부의 영향이 안 미쳐요. 거기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도 나름 이제 부족장도 있고 또 힘센 뭐 그런 그 진짜 정글의 법칙인 것 같아 거기. 그 중에 그 이제 무장 세력들도 막 있고 그런데 한 무장 세력의 말하자면 이제 리더십 같은 사람인데 이제 나름 이렇게 외국에서 온 저널리스트 특히 여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호기심이 좀 갔나 봐요. 어느 날 그 졸개가 왔어. 그 무장 세력의 그 지도자 같은 그 사람이 졸개가 와서 뭐 이렇게 오라고 초대한 뭐 취재 특종 같은 걸 주겠다고. 근데 그럴 경우 이제 납치 우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제가 조심하거든요. 항상 그게 우려돼요. 예. 괜찮으신가? 되게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사라지면요. 그렇죠.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조심해서 그 어느 지역이냐 그리고 막 이게 여러 가지를 타진하고 안전 보장을 몇 번이나 저기 해서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나보고 무조건 찍으래요. 갔더니 그 어떤 그 동네에 마당 같은데 우리로 치면 이렇게 막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그 마당 같은데 가니까 졸개들이 우우 있었고 그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있었고 그 이제 그 졸개 대장이 나온 거예요. 무장 세력. 그럼 나보고 무조건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 뭘 찍으라는 얘기냐고 그랬더니 뭐 총도 막 이렇게 막 메고 뭐 하여튼 탄띠 이렇게 두르고 막 그리고 나와갖고 무조건 찍으래. 그래서 특종이라고. 아니 뭐가 특종인지 알아야 찍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무조건 찍으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거 보고 갔다 와서 한 1년을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 무릎 꿇은 놈이 목을 써는 거예요. 그걸 직접 앞에서 보신 거예요. 돌아버리지. 그걸 찍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찍었는데 제 동료 PD가 그 영상을 보고 거기도 같이 이제 저처럼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자기 막 그거 어쩌다가 이제 같이 이제 한국 와가지고 그 테이블 동료 PD가 어쩌다 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왜 봤어 내가 막 그럴 정도로 그 친구도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내 거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면서 계속 그 목을 살면서 그 졸개들이 그러니까 내 힘을 봐라 이거야.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런 거야. 파키스탄. 아니 지가 힘이 세다 이거지. 이게 사람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도 이런 동물이 없잖아요. 권력의 문제인데 이 권력이 원시 사회로 갈수록 그런 자연적 힘 있잖아요. 동물로서의 힘. 자기가 그리고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뭐 넘어서는 내 원시적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은 아마 용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걸 못 보겠. 용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객기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못 보겠어 하는 거는 그 용기가 없는 비겁한 혹은 뭐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시 사회라는 거 원시 사회. 그런데 그 잔인함으로 따졌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급 그 가장 낮은 수준의 잔인함이 오히려 그거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권력 관계에 있어서의 그 문제, 이것은 이게 아주 물리적 의미에서의 완력으로서의 어떤 권력, 그거보다 좀 더 다른 단계 하면서 결국은 지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하청기업, 아주 그 개인 사업하는 이런 쪽 그런 관계, 이런 것하고 구조는 똑같다는 거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목을 안 자를 뿐이고 비슷한 그렇죠. 추상적 목을 자르는 것이지. 권력을 그 과시하는 거죠. 이게 저 생물학적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추상적 목을 자르는 것뿐이지 그 구조는 똑같다는 거. 결국은 그리고 그 상하 관계가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갑질이나 그거나 그게 그대로 남녀 문제로 투영이 될 수 있고 지역 문제로 투영이 될 수 있고 국가 간 문제로 투영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미국 같은 경우도 남녀 문제를 여성 해방을 한다고 들어가면서 그 권력 관계에서 투영이 된 그것을 자기도 똑같이 권력 관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눈에는 안 보이죠. 미국 눈에 그게 보일 리가 있나요? 똑같이 권력자가 권력을 그 가운데 두고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그러는 구조를 들어간다고 하면서 똑같이 자기도 그렇게 그 구조로 들어가는데 당연히 안 보이죠. 거기서 여성이 착취, 해방 무슨 이런 그 논리들이 무슨 입도 뻥끗 못하죠. 입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구 반대편 어느 그 공간에는 약자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강자의 논리를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약자 편이 돼줄 것인가 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강자이든 약자이든 그 약자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심적으로나마 나는 당신 편이에요라는 그 생각과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내 실생활에서 내가 강자의 편에 쓸 건지 약자의 편에 쓸 건지. 강자의 편에 쓸면 떨어지는 꿈꿈은 진짜 많아요. 특히 전쟁터 같은 경우는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용기와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강자의 편에 서는 건 짐승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뭐 원숭이, 사자 이런 애들도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따라가는. 강자 편에 서요. 인간만이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그 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부족장, 뭐 저런 전쟁터에 있는 저런 시스템에서 만약에 약자들이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뭔가 그 약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약자의 이탈자가 생겼을 때 저 시스템은 붕괴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저들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못 하거든요. 저 프레임 안에서는 동조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동조자가 당연히 그 구조, 그 조직의 그 권력자들은 그 약자들이 교육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글을 알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여자들을. 우리도 세종대왕 때 그 대신들이 반대했잖아요. 네. 백성들이 글을 알면 많은 반란을 정보를 알기 때문에 글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지배자들, 강자들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여학교를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기회가 온다면.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학생들 납치해버리고 또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강자 지배자들은 그러니까.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꼴을 못 보지. 왜냐하면 얘들이 미래의 이탈자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내가 강자로서 지배자로서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수순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언제든 내가 약자의 편에 설 수 있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런 약자 편에 설 수도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내가 지금부터 살 때 강자 편에 설지 않고 약자 편에도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씨앗을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먼 훗날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생각의 씨앗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시작하는 것, 그것부터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죠. 강자 옆에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동물도 할 수 있는 일, 그냥 본능이 이끄는 일. 약자 옆에 서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이 오늘 그 PD님 말씀 중에서 딱 핵심 키워드로 저는 딱 남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여운이 좀 진하게 남는데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여운을 조금 이렇게 딱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